아니요, 이야기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형적인 비교, GDP 성장률 경쟁은 이미 제 책상 위에서 가장 따분한 숫자 노름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제게 깊은 불안감, 심지어 공포감까지 느끼게 한 것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리 없는 소용돌이 가장자리에 서서 돈, 기술, 인재, 심지어 지정학적 권력의 조각들까지 통제 불능 상태로 물리 법칙을 거스르며 동일한 중심점을 향해 휘몰아치고 가속하며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점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자본이 이 작은 반도에 전례 없는 속도로 쏟아져 들어올 때 월가의 동료들은 보고서에 낙관적인 상투적인 문구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래에 대한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응시하면서 한 가지 차가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뢰 때문에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유입이 이른바 미래를 강제로 형성하고 심지어 창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국가의 운명이 그토록 거대한 외부의 힘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면 가장 두려운 질문은 더 이상 한국이 세계의 권력 중심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정말로 도래했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과연 자신들의 운명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혁,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것이 헤지펀드의 전략가입니다. 제 일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시장이 의존하는 내러티브 말입니다. 한 국가 경제의 부상, 한 산업의 흥망성쇠, 한 기술혁명의 폭발 뒤에는 항상 강력한 내러티브가 버티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어떤 이야기가 견고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신기루에 불과한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 모델, 그리고 냉철한 논리에 의존하며 살아가기에 신비주의나 숙명론적인 색채를 띠는 모든 것에 직업적인 회의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역사는 확률과 선택의 집합이며 미래는 예측 가능한 변수들의 확장일 뿐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쌓아 올린 모든 이성적인 장벽은 한 노인과의 만남을 계기로 소리 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비오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부가 장기자본 배분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업계에서 반쯤 농담 삼아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은퇴한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고대사와 비교 신화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고서들이 쌓여있고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가 나는 서재에서 그분은 저와 한국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나 조선업 수주량에 대해 논하지 않고 당시 제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거의 평온한 어조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자네가 모델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은 어망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네가 보는 것은 결과일 뿐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본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경제적 도약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중단되었던 여정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영적인 뿌리에서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12지파 중 하나이지요. 역사라는 강물에 휩쓸려 흩어졌지만 사자의 인장과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파? 사자의 인장? 고빈도 거래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것은 천지개벽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만남을 빠르게 무효정보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노인께서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저를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가 스스로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그 서재를 떠나 제가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외환 스와프, 기업 실적 예상으로 구성된 명확하고 이성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곧 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지파라는 단어는 깊은 연못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소리 없이 제 잠재의식 속에 동심원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통제할 수 없이 몇 가지 우연의 일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불균형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을까요? 왜 매번 세계 경제 위기 때마다 한국은 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 자세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산업 구조 조정과 진화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원이 부족하고 사방이 적대적인 이 작은 나라가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분야에서 동시에 피라미드의 정점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 모델은 그중 일부 원인, 예를 들어 높은 강도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적인 산업정책, 국민의 위기의식 등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시성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대본이 있어서 모든 역할이 미리 설정된 줄거리대로 정확히 절정으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만약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경제 법칙과 지정학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어떤 논리라면 어떨까? 문제는 더 이상 이것이 사실일까가 아니라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모든 거대하고 이성적이며 이윤지향적인 글로벌 시스템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동시에 한마음으로 같은 좌표를 향해 일제히 몰려드는 것일까? 이러한 끊이지 않는 의문을 안고 저는 제 직업적 정체성과 완전히 상반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비웃었던 상징들, 즉 노인이 언급했던 다윗의 별, 사자, 단지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인 훈련, 즉 내러티브 구축의 사례 분석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신의 계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나 한 민족이 어떻게 거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상징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유령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부 고대 왕실의 문장부터 민간 설화, 그리고 현대 일부 신흥 종교단체의 교리까지 그 그림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징들의 출현은 고립적이고 우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국 근대사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배경에 놓였을 때 갑자기 놀라운 설명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을 넘어서는 설명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일제 식민지배, 한국전쟁, 국가분단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단련의 과정이자 선택된 자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부와 기술이 단순히 국가의 부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숭고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운영체제처럼 민족 전체의 집단 무의식 속에 설치되었습니다. 나는 한밤중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화면은 글로벌 시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깜빡였습니다. 나는 이 일의 무서운 점이 이 신화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일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의 논리에 따라 행동할 때 그 이야기 자체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정책을 바꾸며 자본 흐름을 유도하고 심지어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핵심은 단지파의 혈통적 진위를 고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 한국인 스스로가 정체성 확립과 정신적 위안을 위해 창조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더 강력한 외부 세력이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이야기를 홍보하고 이용하며 더 거대하고 세계적인 구도를 위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 민족 정신의 각성일까? 아니면 우리가 특정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의미의 함정일까? 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제 기적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내러티브 조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는 관계기자 배우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비로운 상징들과 거대한 서사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어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로 돌아가도록 강요했습니다. 즉,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 말입니다. 저는 숙명론을 완전히 배제한 설명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 신화들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잔인한 단어, 즉 극한압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마치 압력솥 안에 놓여진 것 같았습니다. 지도를 펼치면 지정학적 압력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왼쪽에는 거대한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한때 식민 지배자였던 경제 및 기술 강국 일본이 있으며 북쪽에는 예측 불가능하고 핵무기를 가진 동족이 있고 뒤에는 의도를 알 수 없으며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억압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환경은 생존 자체를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평화와 안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쟁취하고 유지해야 하는 취약한 균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외부 위협은 한국이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 거의 편집증적이고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추격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내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땅은 척박하고 내세울 만한 천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대량의 광물도 없습니다. 유일한 자원은 사람, 즉 사람의 두뇌입니다. 한 국가가 모든 물질적 이점을 박탈당했을 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인적 자본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교육 시스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그리고 기술과 지식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숭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타고나기를 배우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압력은 더욱 심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는 우리 세대에게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는 파산 직전에 놓였고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AMF에게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한 느낌, 미래에 대한 절망감은 강력한 위기 DNA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업들이 어떤 사소한 움직임에도 가장 빠르고 가장 급진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조조정, 재편, 전환.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이 걸릴 고통스러운 변화가 한국에서는 몇 달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충격 요법식의 진화 능력은 한국 경제를 매우 탄력적으로 만들었지만 막대한 사회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축한 논리사슬은 이렇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과 교육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존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 및 산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달려야 했습니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분석 보고서를 팀원들 앞에 제시했고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논리적이고 데이터가 풍부하며 한국 부상의 내재적 동기를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성으로 허황된 신화를 이겨냈기에 만족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가라앉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네, 압력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노력하는지, 왜 효율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창의력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문화 상품이 아닌 K-팝과 한국 영화가 어떻게 언어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토록 깊은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파괴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압력은 강인한 전사를 만들 수 있지만 위대한 예술가나 사상가를 길러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모순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듯합니다. 어쩌면 나의 압력 모델 또한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 몰린 수세기 동안 이어진 집단적 고통이 민족 유전자 깊숙이 잠들어 있던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을 의도치 않게 활성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노인이 숙명이라고 불렀던 그 무엇이 외부의 신의 계시가 아니라
내부의 극심한 고통이 만들어낸 강력하고 필연적인 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다시 본업인 글로벌 자본 흐름, 추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이고 불안하게 변했습니다. 매일 내가 직면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금이 여러 국가와 자산 유형 사이를 고속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가장 두드러진 추세는 자본이 전례 없는 규모와 결단력으로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흐름의 핵심이 반도체였습니다. 세상이 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칩은 새로운 석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통해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본은 이윤을 줬고 업계 선두주제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당시 제 분석 보고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핵심적인 위상이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 바이오 제약, 신에너지 배터리,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 산업으로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산발적인 투자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배치였습니다. 월가의 거물들, 즉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은 마치 암묵적인 합의에 도달한 듯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신흥시장이나 제조업 강국으로 보지 않고 다음 글로벌 기술 및 자본의 운영체제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나는 소름 끼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본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산업이 자본 자체의 글로벌 전략에 개조되어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한국의 한 AI 회사에 들어갈 때 그것은 단순히 자금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의 경영 방식, 월가의 이윤 요구, 그리고 그들의 글로벌 이익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로드맵을 가져옵니다. 자, 이 회사는 그 덕분에 더 빠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한국적인 회사로 남아있을까요? 그 기술적 돌파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게 될까요? 그 회사의 미래는 또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기술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통제하는 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AI 알고리즘을 장악한 자가 여론, 금융, 심지어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정교한 투자를 통해 이러한 권력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결정합니다. 나는 한국이 깊고 보이지 않는 소유권의 이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테이블 위의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단지 더 유용한 카드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나라는 효율적인 실행력, 우수한 인재, 강력한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완벽한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자본과 기술이 최고 효율로 운영되고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플랫폼 말입니다. 이 생각은 내게 극심한 모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국가의 성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세대가 꿈꿔왔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가로서 나는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위험을 보았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생명선, 즉 미래의 핵심 산업이 외부 자본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자율성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번영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있게 됩니다. 나는 거대한 꼭두각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움직임은 정확하며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절은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꼭두각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강력한 세계의 중심이지만 실제로는 더 거대하고 은밀한 권력 시스템을 위해 작동하는 효율적인 플랫폼인 것일까요?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이 질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가 자본과 권력에 대한 이러한 거대한 서사에 몰두할 때마다 단 한 통의 전화로 나는 순식간에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어쩌면 나의 대학 동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년간 운영하던 치킨집 문을 막 닫았습니다. 아니면 나의 어린 사촌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장 깊은 역설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경제 지표들은 눈부시게 빛납니다. 우리의 GDP는 세계 상위권이며 우리 기업들은 세계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분석가라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아있는 개인 한 명 한 명에게서 나는 전례 없는 고통, 불안, 그리고 분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경제의 기둥이라 칭송받던 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세대 경제 기적의 산물로 성실과 땀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본화, 체인화, 플랫폼화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그들의 작은 가게는 너무나도 취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자 사회적 신뢰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그들은 이 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았고 가장 넓은 글로벌 시야를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가장 경직된 사회계층, 가장 비싼 집값, 그리고 가장 희미한 희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재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거나 라는 잔인한 게임에 갇혀 많은 이들이 결국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심지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섬들로 찢겨나갔습니다.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공공의제든 히스테리적인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소모와 대립은 국가 발전의 동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 노 교수님의 이론을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산고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더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기존의 구조는 파괴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심오한 사회 변화는 진통을 수반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더 날카로운 질문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은 아닐까? 기술의 가속화된 발전은 수많은 일자리를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자본의 빠른 집중은 빈부격차를 전례 없는 속도로 확대시켰습니다. 반면 사회구조, 복지 시스템, 교육 방식의 진화는 이러한 속도를 훨씬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시대의 고속열차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섰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뒤처지거나 심지어 바퀴에 깔려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기서 나는 가장 불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국가가 전체적으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동시에 그 내부의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 말입니다. 국가의 성공이 개인의 행복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얻었지만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강한 국가, 고통받는 국민의 모델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일까요? 이러한 상고가 결국 건강한 아기를 맞이할까요? 아니면 모체의 붕괴로 이어질까요? 나는 깊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략 분석 모델에는 궁극적이면서도 가장 폭발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통일입니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이는 한국 국군의 기폭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이 어떤 내부적 이유로 갑자기 붕괴되고 한국 주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광물 자원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약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륙과 맞닿아 있고 바다를 향한 통일 국가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허브가 될 것이며 그 경제적 잠재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펀드 내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통일 후 한국은 향후 20년 안에 GDP가 세계 5위권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한국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비전입니다. 전쟁 위협의 종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100년 굴욕의 역사를 끝내고 진정으로 강력하고 완전한 국가의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통일 대박의 꿈은 분단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나는 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심각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우리 시스템의 감당 능력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통일은 막대한 장기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전례 없는 거대한 시스템적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유한 선진 경제와 빈곤하고 폐쇄적이며 오랫동안 기회에 시달려온 경제가 순식간에 봉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올 것입니다. 북한 재건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 금융 시스템 안정화, 주민들에게 사회 보장 제공은 수조 달러가 소요될 밑 빠진 독과 같을 것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필연적으로 남한 주민들의 세금과 국가 비축금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는 남한 사회 내부의 격렬한 반발과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갈등입니다. 남북 주민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습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도로 통제된 사상과 현대 시장 경제를 전혀 모르는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통합할까요? 그들은 국가 건설의 새로운 동력이 될까요? 아니면 거대한 사회적 부담과 불안정 요소가 될까요?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상황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혼란입니다. 통일 정부는 어떻게 수립될까요? 권력은 어떻게 분배될까요? 남한 내부의 좌우 진영은 통일 후 주도권을 놓고 더욱 격렬한 다툼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 즉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도 강력한 통일 한국의 부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꿈인 통일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됩니다. 통일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적인 내분과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 기회라고 여겼던 그 역사적 순간이 결국 우리 시스템 붕괴의 특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비관적인 분석을 담은 내부 메모를 작성했지만 오랫동안 망설이다 결국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이라는 신성한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마치 암처럼 내 머릿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상상이 너무 순진하고 낭만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갈망했지만 그 기적이 가져올 엄청난 대가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다시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노 교수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주기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시는 듯 했습니다. 통화 말미에 그는 내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평온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선생, 1948년이라는 해에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1948년? 당연히 알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니까요. 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국가가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민족이 같은 시간대에 오랜 유랑과 고난 끝에 다시 자신들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전통과 유대 전통 모두에서 70년은 매우 중요한 시간 주기입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시간을 나타내고 심판에서 회복에 이르는 완전한 순환을 나타냅니다. 1948년부터 2018년까지 정확히 70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의 이성적인 사고는 끊임없이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후 귀인 오류라고.
무작위적인 사건들 속에서 패턴과 의미를 억지로 찾아내려는 인간 두뇌의 본능이라고. 세상에는 매년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70년 주기? 그것은 더더욱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어떤 숫자든 역사에 갖다 붙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는 확률론으로 그를 반박하려 했습니다. 아무런 연관성 없는 수많은 우연의 일치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나의 반박이 다소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1948년이라는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대칭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고대 문명의 계승자로 여겨졌고 멸망의 고통을 겪었으며 강력한 이웃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원이 부족한 땅에서 경제적, 기술적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같은 역사적 시기에 심오한 내부 갈등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나는 의미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내재된 법칙과 의미를 먼저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우주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투사한 것일까요? 콜럼버스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할 때 그는 정말 그곳에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단지 지구는 둥글다는 이 이야기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결국 신대륙의 존재를 창조한 것일까요? 나는 전례 없는 사고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내가 의존했던 논리와 이성은 눈앞에 거대하고 상징적인 그림을 설명할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각 조각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조합되어 완성될 전체 그림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거대한 논리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쓰여진 대본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갈등보다도 나를 더 경외감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내 시선은 결국 차갑게 빛나는 블룸버그 단말기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신화도 상징도 없습니다. 오직 가장 사실적인 적나라한 숫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어떤 예언보다도 더욱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출애굽기였습니다. 바로 자본의 대규모 이동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위험의 심화와 내부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글로벌 자본은 전례 없는 규모로 체계적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경제 강국인 중국과 일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차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을 나타내는 붉은 화살표들은 마치 썰물처럼 수십 년 동안 정박해 있던 항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출하는 자본들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법률 시스템이 건전하며 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동시에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곳 말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의 완벽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다른 곳들이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고군분투할 때 오직 한국의 자본시장만이 전 세계로부터 스마트머니를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체적인 펀드 이름들을 추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JK 펀드, 유대인 한국인 펀드의 약자라고 추측됩니다. 라는 신비한 펀드와 월가의 최고 수준 투자은행, 몇 곳이 조용히 하지만 대규모로 한국 핵심 자산들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투자가 아니라 문명적 수준의 자산 재편성에 가까웠습니다.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이 심오한 지리적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대규모 이동의 수용지로 선택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 잔혹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최종 승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흥분감은 곧 더 깊은 우려로 대체되었습니다. 나는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질문을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외부 자본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로 유입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주전자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적정량의 물을 부으면 끓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호스로 엄청난 압력으로 이 작은 주전자에 물을 붓는다면
결과는 하나뿐입니다. 주전자는 순식간에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자본은 자선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의제와 이익 추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함이며 미래의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한국을 깊이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이 외부 자본에 의해 지배될 때 그 국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과연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력 기업들의 대부분 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있을 때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할까요? 아니면 월가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우선할까요? 나는 갑자기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권을 현재의 번영과 맞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강력하지만 영혼 없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결국 글로벌 자본의 눈치를 봐야 할 때 우리는 역사상 종주국에 의해 통제받던 식민지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느낌은 마치 파우스트가 악마와 거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와 기술, 국제적 위상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자본의 광란에 빠져 한국의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우리 발밑에 이 땅의 소유권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분석 틀에서는 위험이 외부 위험과 내부 위험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내 에너지의 대부분을 전제에 쏟았습니다. 나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을 연구하고 중국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동의 석유 위기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같은 대외 의존형 경제에게 가장 큰 위협은 항상 외부 세계의 변화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이 세 강대국의 일거수일투족은 한반도에 큰 파도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이 나라를 깊이 관찰할수록 나는 처음부터 핵심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네, 외부의 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무역 장벽으로 우리 산업을 압박하고 외교적 수단으로 우리의 공간을 제한하며 지정학적 게임으로 우리의 행동을 견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당열된 유기체는 외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치명적인 것은 항상 내부에서 발생하는 암세포와 같은 변이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마치 암세포에 침식당한 환자와 같습니다. 그 분열과 대립은 사회의 모든 모세혈관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의 싸움이 이미 이성적인 정책 논쟁을 넘어 너 죽고 나 살기식의 증오동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정책의 흔들림을 초래하여 국가 에너지를 심각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분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눕방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치부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모든 사회자원을 독점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훈계하는 것을 증오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일부 극단적인 사건과 언론의 선동으로 인해 무의미한 성별 전쟁에 빠져 서로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서울 주민들과 지방 주민들은 자원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러한 내부의 균열은 어떤 외부 위협보다도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합의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국가가 되는 것은 공동의 혈연이나 언어 때문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공동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개인들의 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한 국가의 진정한 붕괴는 결코 강력한 외세에 의해 패배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야만족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시민 정신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의 해체도 미국의 군사적 압력 때문이 아니라
자국 국민에게 더 이상 설득력 있고 투쟁할 가치 있는 공동의 이상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사회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때, 정치가 합의를 추구하는 예술이 아니라 증오를 선동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이 사회는 이미 영혼을 잃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공동체는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모래 위에 지어진 웅장한 성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적은 베이징에도 도쿄에도 워싱턴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관찰, 의심, 분석, 그리고 고뇌를 거쳐 나는 결국 그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거대한 비전으로 말입니다. 그 비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사명이 단순히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홍익인간이라는 고대 건국이념, 즉 모든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세계에서 한국이 물질적, 군사적 경쟁을 초월하여 도덕적, 정신적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더 대담한 청사진을 구상했습니다. 동양 정신의 대표인 한국과 서양 문명의 원천인 유대 민족이 손을 잡고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국인이라도 피가 끓어오르게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노력에 숭고하고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비전이 가진 엄청난 매력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등대처럼 민족이 역사의 어두운 터널 속을 더듬어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이 이상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질문과 역설이 가득하여 어떤 단순한 답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 실제로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숙명이라 부르든 자본의 선택이라 부르든 혹은 극한 압력 속의 필연적 결과라 부르든 이 추세 자체는 이미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불안한 또 다른 측면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상을 위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찢겨지고 개인은 짓밟히며 우리의 주권은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얻는 듯 보이지만 점차 우리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궁극적이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가 세계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도 순수한 도덕성,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진정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권력 자체가 부식성 있는 힘이라서 그것과 접촉하는 모든 존재는 불가피하게 동화되고 왜곡되며 결국 자신이 한때 반대했던 것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홍익인간의 위대한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일까요? 아니면 달콤한 독약으로 포장된 가장 위험한 환상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재단에 올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더 거대한 글로벌 신질서를 위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창한 변명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나는 답을 모릅니다. 나는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들지 않는 이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들, 모든 것이 활력과 희망으로 가득 찬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 아래에서 나는 마치 소리 없는 외침들을 들을 수 있고 시대의 경랑 속에 버려진 영혼들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내 마음속은 절반은 불꽃이고 절반은 바다입니다. 이 나라의 믿을 수 없는 부상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가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덱에 대한 깊은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관찰자일 뿐입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논리로 이해하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도 아니고 예언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느끼고 난 후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현실과 의문들일 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답은 어떤 거창한 이론이나 신비로운 계시 속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내 길고 혼란스러운 내면의 독백을 기꺼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군요. 당신이 보기에 우리는 과연 새로운 탄생으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교하게 설계된 화려한 덫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일까요?